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리학을 책임지는 하영우 선생님이에요. 2학기 잘 보내셨나요? 수학여행도 가고 학교 축제도 하고 한편으로는 적는 친구들과 반이 갈라져서 아쉽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3학년이 된 친구들은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면 될 것 같고 2학년이 된 친구들은 더욱 즐겁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겨울방학 물리학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축구를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많이 좋아합니다. 축구 보러 경기장도 많이 가고 기회가 되면 유럽도 가는 편이에요. 왜 물어보냐고요? 네, 오늘은 많은 친구들이 즐겨하고 즐겨보는 축구 속 숨은 물리학을 찾아볼 건데요. 축구는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이러한 축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슛입니다. 축구에서 슛 혹은 슈팅이란 득점하기 위해 선수들이 주로 발을 이용해 공을 차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양한 슛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마차기와 무회전 슛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마차기 슛과 무회전 슛에 숨겨진 물리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로 알아볼 슛은 가마차기 슛입니다. 가마차기 슛은 공이 휘어지면서 나아가는 슛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선수가 차는 방향에서 안쪽으로 휘어지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공이 휘어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체역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체역학은 유체의 운동, 즉 액체와 기체의 운동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유체역학에서 아주 유명한 베르누이 정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르누이 정리는 1738년 과학자 다니엘 베르누이가 정리 발표한 것으로 유체의 속력, 압력, 높이의 관계에 대한 법칙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높이가 같을 때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는 곳에서 압력이 감소하고 유체의 속도가 감소하는 곳에서 압력이 증가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가마차기로 돌아와서 방금과 같이 선수가 공을 가마차면 공은 회전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공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과 공의 회전 방향이 같은 곳의 압력은 공기의 흐름과 공의 회전 방향이 반대인 곳의 압력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럼 공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을 받게 되고 공은 힘을 받은 방향으로 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마그누스 효과라고 합니다. 1852년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인 하인리히 구스타프 마그누스는 날아가는 포탄의 궤도가 휘는 현상을 연구하다 공기 속에서 회전하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이동 궤도가 휘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고 마그누스 효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마그누스 효과를 직접 실험한 한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 농구공을 바깥쪽으로 회전시켰습니다. 그럼 위쪽은 공기의 방향과 같아 공기의 흐름이 빨라져 압력이 낮아지고 아래쪽은 공기의 방향과 반대라서 공기의 흐름이 느려져 압력이 높아집니다.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을 받으니까 농구공은 바깥쪽으로 힘을 받아 날아갈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마그누스 효과 덕분에 선수들은 감아차고 싶은 방향으로 회전을 걸어 공을 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슛은 무회전 슛입니다. 무회전 슛은 말 그대로 회전이 없는 슛입니다. 이 영상에서와 같이 공의 회전이 없이 나아가는 슛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분명 회전이 없는데 공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회전 슛 속에 숨겨진 어떠한 힘 때문입니다. 공과 같은 물체가 유체 속을 통과할 때 아무런 회전이 없는 경우에는 공 뒤에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소용돌이를 카르만 소용돌이라고 부릅니다. 1911년 헝가리의 응용물리학자 카르만은 원통형의 물체가 적당한 속도로 공기나 물 속에서 움직일 때 물체 뒤에서 연속해서 발생하는 소용돌이를 발견하였고, 후에 이 소용돌이를 카르만 소용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용돌이가 생기는 이유는 유체를 통과하는 물체의 표면에 얇은 층이 생겨나면서 동시에 물체가 나아가면서 이러한 층이 벗겨지고 떨어져 물체의 뒤쪽에 번갈아 가면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소용돌이는 공의 좌우의 압력 차이를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 공이 불규칙하게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회전 슛을 막는 골키퍼 입장에서는 공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막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무회전 슛을 감상해 보시죠. 어떠셨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가마차기 슛이나 무회전 슛 말고도 정말 다양한 물리학 법칙이 스포츠 속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축구를 하게 되거나 축구를 보게 된다면 보다 더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파동에는 이제 입자와는 다른 성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굴절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절이 있고, 간섭이 있습니다. 간섭. 자, 반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거울에서 배웠을 겁니다. 굴절은 우리 얼마 전에 배웠죠. 전반사 같은 것들. 자, 회절은 우리가 뭐 본격적으로 배우진 않는데요. 이런 거 있죠. 파동이 이렇게 벽이 있어요. 벽. 자, 벽이 있는데 내가 벽에다가 입자를 던집니다. 선생님 벽에다 입자를 던지면, 자, 여기 예를 들면 누가 숨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서 가지고 입자를 던져서 얘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자는 직진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여기 이렇게 파동, 소리 야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 파동은 이 틈을 벗어나면 이렇게 퍼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벽 뒤에 숨어 있는 얘도 제가 야 하고 소리 지르면 소리를 듣잖아요. 맞죠? 이거를 파동의 회절이라 합니다. 회절이라고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파동의 간섭이 있습니다. 간섭. 이 파동의 간섭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 여기 친구가 서 있고 A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친구 B가 서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A가 물건을 이렇게 던져요. 그리고 B도 물건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럼 중간에서 이 두 개의 물체가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 전에 기억납니까? 운동량과 충격량. 기억납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탄성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되고 이제 비탄손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했었죠. 근데 만약에 여기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어떤 A라는 파동이 다가오고 있고 왼쪽으로 어떤 B라는 파동이 다가와서 만난다고 칩시다. 부딪힌다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그러면 입자랑은 달라요. 입자는 충돌이 되어서 둘 다 운동이 변했죠. 근데 파동 같은 경우에는 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의 진폭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합쳐집니다. 이 두 개의 진폭이 만나면 합쳐져요. 그러니까 이 최대 진폭이 여기 지금 A의 진폭이 Y1이라 줬고 B의 진폭을 Y2로 줬잖아요. 그럼 AB가 만나는 순간 이 최대의 진폭은 Y1 플러스 Y2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파동의 중첩이라 불러요. 만난 다음에 두 개의 파동이 지갈길 갑니다. 자신의 갈 길을 그대로 가버려요. A는 원래 어때요? A는 원래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이었죠. B는 왼쪽으로 가는 파동이었죠. 근데 A가 이제 합쳐진 다음에 A는 그냥 자기 갈 길 오른쪽으로 갑니다. B도 자기 갈 길 오른쪽으로 가요. 자, 이걸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이라 불러요. 중첩되어 있는 파동은 서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본래 특성을 유지하면서 본래대로 진행가요. 여기서 말한 본래의 특성은 본래의 진폭, 본래의 파형, 본래의 진동수, 본래의 주기 이런 식으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파동이 서로 만날 경우에는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되어서 진폭이 변하게 돼요. 우린 이것을 파동의 간섭이라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파동의 간섭 종류를 다뤄볼게요. 간섭은 크게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강 간섭은 뭐냐면 간섭하는 두 파장의 이제 변이 방향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변이 방향이 일치하는 거예요. 변이 방향이 일치해서 진폭이 커지는 겁니다. 되겠죠? 여기 지금 요게 보강 간섭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기 보면 여기 점선으로 나온 이제 요 그래프랑 여기 보면 점선으로 나와 있는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랑 그 다음에 얇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요 그래프 요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요 높이랑 요 높이가 합쳐지겠죠. 요 높이가 Y1이라 치고 요 높이가 Y2라 치면 요게 합쳐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굵은 그래프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지금 요 높이는 그러면 Y1과 Y2를 다 더한 게 되겠죠. 반면에 상쇄 간섭은 뭐냐면 변이 방향이 반대입니다. 변이 방향이 반대여서 진폭이 작아지는 거예요. 요런 파동 있죠. 요 얇은 실선 파동, 요거랑 점선 파동, 요 두 개가 만난다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실선은 위에 있는데 점선은 아래쪽에 있죠. 여기서는 점선은 위에 있는데 실선은 아래쪽에 있고. 자, 그리고 보면 점선이 조금 더 크죠. 그럼 얘네들이 더해지면 결국에는 이 점선이 좀 더 크니까 둘을 합쳤을 때 여기 지금 굵은 선 있죠. 요런 식의 조그만한 파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런 걸 우리는 이제 상쇄 간섭이라 불러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동을 할 때 진폭 변이 방향이 같은 방향인가 다른 방향인가를 구분해서 우리가 그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 왼쪽에 S1, 오른쪽 S2 두 개의 스펀지가 있다 쳐봅시다. 자, 그러면 S1에서 이제 파동을 만들어요. 마루, 자, 여기서 실선으로 표기한 건 마루, 점선으로 표기한 건 골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루, 골,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원에서 마루까지 거리, 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요 거리 2분의 람다겠죠. 그러니까 파장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요 거리는 얼마입니까? 요 거리가 뭐예요? 지금 파장이 되겠죠. 한 파장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골과 마루까지 거리는 이제 파장의 절반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2분의 람다인 거고 여기가 2분의 람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반지름 차이가 2분의 람다인 파장의 절반인 동심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S1이 만든 파동 중에 지금 이 라인 있죠. 요 라인. 이거 지금 뭡니까? 골이죠, 골. 이 파란색과 그 다음에 S2가 만드는 파동 중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게 어딘지 봅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 지금 요 파란색 라인이 골이니까 S2가 만든 거에서도 골을 만나야겠죠. 그럼 거기가 어딥니까? 여기랑 여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거리는 얼마입니까? 요 거리는 파장의 2배죠. 왜냐하면 요만큼이 한 파장, 요만큼 한 파장이니까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거리 얼마입니까?
파장의 역시나 2배죠. 그럼 여기는 2람다입니다. 그러면 요 거리랑 요 거리 차이가 지금 얼마예요? 차이가 0이네요. 맞죠? 차이가 0이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요 거리 얼마입니까? 요 거리. 요 거리도 2람다가 나오겠죠. 맞죠? 왜냐하면 지금 원이니까 반지름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 거리 얼마입니까?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한 파장 람다죠.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얘네들의 차이가 람다가 나오죠.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럼 특징이 뭐냐? 거리 차이가 0이거나 거리 차이가 람다일 때 지금 보강 간섭이 일어났어요. 좀 하나 더 봅시다. 하나 더 봅시다. 자, 여기서 S1이 만드는 요 이번엔 마루 라인이죠. 요 마루 라인. 이 파란색과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S2의 파면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마루해야 되죠. 요점과 요점이 지금 그 보강 간섭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요 거리. 한 파장, 두 파장, 반 파장. 요 거리는 2분의 5 람다죠. 맞죠? 근데 지금 요 거리도 2분의 5 람다 아니에요? 그럼 요 지점 뭐예요? 요 두 개의 길이 차이가 0이죠. 사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두 개의 파원으로부터 거리 차 있죠. 거리 차의 절대값. 이걸 우리는 경로차라 불러요. 경로차. 그 문자로는 델타라고 표기합니다. 그럼 요 지점 뭐냐면 지금 델타가 0인 지점이에요.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요 거리 얼마입니까? 여전히 2분의 5 람다죠. 요 거리 얼마입니까? 요 거리. 한 파장에 반 파장 더 갔으니까 2분의 3 람다죠. 그럼 여기는 경고차 지금 얼마입니까? 람다죠. 자, 여기도 지금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마루와 마루가 만나니까. 자, 그러면 요 거리 얼마입니까? 여전히 2분의 5 람다죠. 요 거리 얼마입니까? 절반인 2분의 1 람다죠. 그럼 여기는 경로차 얼마입니까? 2 람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있잖아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거기는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가 나와요. 파장의 정수배가 나옵니다. 즉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그 실험 그림에서 지금 여기 라인 있죠. 요 라인. 자, 여기가 보강 간섭이 된다는 거 사실 찾을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지금 보강 간섭이 나오는 라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죠. 골과 골이 만나죠. 그럼 뭐냐면 여기는 경로차가 0인 곳입니다. S1과 S2까지 거리가 0인 거리가 같은 지점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뭐냐면 여기는 경로차가 한 파장인 곳입니다. 경로차가 람다인 곳이에요. 되겠죠? 요 거리랑 요 거리의 차이가 람다로 일정해요. 이 길이랑 요 길이의 차이가 람다로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무슨 곡선이에요? 쌍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쌍곡선. 거리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쌍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2차 곡선에서 배웠죠. 요렇게 지금 보강 간섭의 라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보강 간섭이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게 경로차였죠.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가 나오는 곳이 사실은 보강 간섭이었던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S1 입장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뭐예요? 여기가 지금 골이죠. 그러면 상쇄 간섭이 이루어지려면 S2가 만드는 파동 중에 마루와 만나야 되잖아요. 마루. 자, 마루와 만나는 점이 어디입니까? 마루와 만나는 점은 여기 하나 있죠. 우선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그럼 따져봅시다. 지금 요 거리 얼마입니까? 요 거리 2 람다죠. 맞죠? 그리고 요 거리 얼마입니까? 한 파장, 두 파장 반이죠. 여기는 뭐냐면 요 거리는 2분의 5 람다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지점에 경로차 얼마 나옵니까? 2분의 5 람다에서 2 람다를 빼니까 2분의 1 람다가 나옵니다.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요 지점. 여기 A라 하고 여기 B라 할게요. B 같은 경우에는 요 거리 여전히 2 람다죠. 근데 요 거리 얼마입니까? 요 거리는 2분의 3 람다죠. 그럼 여기 경로차 얼마입니까? 경로차. 2분의 1 람다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상쇄 간섭이 나오는 라인이죠. 맞죠? 그러면 요 거리 얼마입니까? 요 거리. 여전히 2 람다죠. 요 거리 얼마입니까? 요 거리는
2분의 1 람다죠. 그럼 여기 C라고 했을 때 C 지점의 경로차는 얼마입니까? 2람다에서 2분의 1 람다 빼니까 2분의 3 람다가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아까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상세 간섭은 이렇게 경로차가 2분의 1 람다 혹은 2분의 3 람다, 2분의 5 람다 이런 식으로 2분의 홀수 정수배, 짝수가 나오면 이제 그냥 정수배가 되니까 2분의 홀수 정수배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상세 간섭이었던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상세되는 점을 찾아보면, 자, 상세되는 점을 찾아보면 지금 여기서 요렇게 하나 진행되겠죠. 요렇게 이어보면 이제 그 마루와 골이 만나거나 골과 마루가 만나거나 그런 점이잖아요. 그림이 왜 이렇게 나오냐? 요렇게 지나가면. 맞죠? 그러면 요 지점 보세요. 요 지점. 이 길이 얼마입니까? 요 길이는. 요 길이 얼마죠? 2람다죠. 요 길이 얼마입니까? 2분의 3 람다죠. 그럼 여기 뭡니까? 2분의 1 람다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계산해 보면 여기 2람다죠. 여기 2람다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미안해. 하나 잘못했네. 미안해. 자,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 한 파장 반. 여기 2분의 3 람다네요. 미안해. 2분의 3 람다입니다.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람다죠. 그럼 여기 뭐냐면 요 지점은 경로차가 2분의 1 람다인 거예요. 자, 이 지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보면 1람다, 2람다에서 여기 2람다죠. 여기는 1람다 0.5에서 2분의 3 람다죠. 어찌됐건 여기에 경로차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람다죠. 무슨 말이냐? 요렇게 연결하잖아요. 요렇게. 요 라인은 경로차가 2분의 1 람다가 나는 지점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따져봅시다. 여기도 지금 상세죠. 요렇게 지금 상세 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거리 얼마입니까? 요 거리 2람다죠. 요 거리는 2분의 1 람다죠. 그럼 여기 지금 경로차 얼마입니까? 경로차 2분의 3 람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요렇게 으면 한 파장, 두 파장, 0.5. 여기가 지금 2분의 5 람다죠. 여기는 한 파장이니까 람다죠. 둘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3 람다죠. 즉 여기는 2분의 3 파장 차이 나는 그 라인이었던 거예요. 즉 이런 점들이 뭐냐? 요 라인들이 바로 상세 간섭이 나오는 라인이었던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마루와 골이 만나는 지점은 상세 간섭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따져보면 어떻게 되느냐? 파원 간의 거리의 차. 이게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경로차라 불렀죠. 경로차가 2분의 홀수 람다 차이 나면 그 상세 간섭이 됐던 겁니다. 이해갑니까? 네, 요렇게 우리가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 뭐냐? 요 S1과 S2에서 발생하는 파동이 동위상인지 확인해야 돼요. 동시에 통통통통 찌르는지 아니면 교차해가지고 이제 역이상이 되는 거예요. 역위상. 되겠죠? 만약에 역이상이 되면 모든 게 반대가 됩니다. 역이상이 되면 경로차가 0이나 1람다나 2람다나 이렇게 됐을 때가 뭐냐면 상세가 되는 거예요. 아까랑 얘기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차가 2분의 1람다나 2분의 3람다나 2분의 5람다 이런 경우에가 이제 뭐냐면 보강 간섭이 되는 겁니다. 아까랑 얘기가 반대가 돼요. 되겠죠?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진동수와 파장은 원래 파동과 동일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되겠죠? 뭐냐면 여기 지금 보강으로 출렁출렁 거릴 거 아니야. 맞죠? 거기서 이제 이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그 매질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 반복이 되겠죠. 맞죠? 그 진동수 즉 진동수와 파장은 원래 S2 하나가 진동하는 거랑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강 간섭이나 상세 간섭 지점은 쌍곡선을 이룬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요게 지금 보강 라인이죠. 맞죠? 보강 라인이고 지금 요렇게가 얼마입니까? 요렇게가 두 파장, 요렇게가 한 파장이죠. 맞죠? 그럼 여기는 경로차가 한 파장 나는 곳이죠. 뭐냐? 요렇게 이었을 때 요 거리랑 요 거리 뺀 게 다 람다란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 기하 시간에 뭐라 배웠습니까? 거리의 차가 일정한 두 지점에서부터 거리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쌍곡선의 정의죠. 그렇기 때문에 쌍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거, 보강 간섭 사이에는 상세 간섭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렇게 지금 보강 간섭이죠. 여기가 지금 경로차가 0인 지점. 요렇게 지금 그 보강 간섭이죠. 여기는 경로차가 한 파장인 그 지점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요렇게 경로차가 2분의 3이 되는 그런 이제 상세 라인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이렇게 보면 경로차가 2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1이죠. 여기가 이제 2분의 3이 되는 2분의 3 람다가 되는 요런 상세 간섭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교차해서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겠지만 이 두 개의 파원 사이에서 보강 간섭 몇 개 있느냐, 상세 간섭 몇 개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때 개수를 셀 때 여러분들이 용이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만약에 이게 물결파가 아니라 스피커였다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우퍼 스피커를 놨어요. 스피커. 스피커 잘 못 그리겠네요. 스피커를 이렇게 놔뒀습니다. 여기도 스피커 이렇게 놔뒀어요. 되겠죠? 그럼 스피커에서 이제 소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맞죠? 원형 스피커를 놔뒀다 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느끼느냐? 아주 시끄러울 겁니다. 두 개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세 간섭이 일어나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릴 거예요. 만약에 이게 콘서트라 생각해보세요. 콘서트.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와, 가수 노래 잘 부른다 들리는데, 여기 앉은 사람들은 뭐야? 노래 지금 부르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음향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스피커 설치할 때 위치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위치를 잘 못 잡으면 관객 중에 누군가는 소리를 잘 못 듣는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선은 빛의 이중성. 자, 결론부터 말하면 빛의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중적인 성질을 띈다는 겁니다. 그 이중적인 성질이 뭐냐? 물리학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제 입자와 파동으로 구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자와 파동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면 빛은 입자의 성질도 가지면서 파동의 성질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통은 이제 빛을 파동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빛은 입자로도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많아요. 선생님, 그럼 결론은 빛은 입자예요. 네, 그런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라고 명확히 말하기도 애매하고 파동이라고 명확히 말하기도 사실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에서는 파동적 성질을 쓰고 어떤 현상에서는 이제 입자적 성질을 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빛의 에너지를 E는 HF 이렇게 하죠. 특히나 그 전에 에너지 D라든가 그런 데서. 이거는 뭐냐면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앞에서 이제 빛의 간섭이나 굴절, 그 다음에 회절, 이런 얘기들 했었죠. 이제 파동성을 띄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는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은 입자야 파동이야 물으면 두 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자의 성질은 뭐냐? 대체 우리는 어떤 것을 입자라고 보고 어떤 거를 파동이라 보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야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 이제 둘 다 충돌하는 상황에서 따질 거예요. 자, 어떤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 입자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보존법칙 기억납니까? 외부의 힘이 없으면 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런 내용 기억나죠? 그 입자 같은 경우에는 부딪히게 되면 충돌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 이제 광전 효과 내지는 컴퓨터 효과가 있어요. 컴퓨터 효과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잘 모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제 광전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성질로는 이제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반사, 거울이죠. 회절, 이제 틈이죠. 간섭, 이중 슬릿이라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굴절 뭡니까? 이건 슬릿도 있고 이제 전파원도 있었죠. 기억납니까? 물결. 이게 파동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은 뭐냐면 회절을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우리가 이런 벽 틈에다가 이런 파동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원래 이렇게 수평한 파동이 지나가다가 이 틈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퍼지죠. 맞죠? 요게 이제 그 파동의 회절이라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빛이 입자였다면 여기는 아예 완전히 칠흑 같은 암흑이 돼야 됩니다. 암흑. 근데 실제로 암흑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빛을 쏘게 되면 이 물체 바로 옆에 여기도 바로 뒤에도 빛이 좀 뻗어나가죠. 약간은. 그래서 그 물체가 없을 때보다는 어둡긴 하지만
빛이 보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평행하게 오던 광원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퍼지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빛은 이제 파동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지배적이었어요. 그 전에 이제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의 입자설을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빛이 굴절하잖아요. 이렇게 물이 있을 때. 그래서 뭐냐면 빛이 입자다. 빛이 입자이기 때문에 빛의 중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걸 끌어당긴다. 물을 지나가면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랑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꺾이잖아요. 아래쪽으로 꺾인다는 말은 물에서 속력이 더 느린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이제 회절, 반사, 간섭, 굴절 이런 성질들이 도드라지시 보이니까 빛이 파동이라는 주장이 좀 더 그 강조가 됩니다. 사실은 빛은 파동이다라는 이제 그 주장이 더 힘을 실어요.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했었고, 그 이제 빛이 파동이라 생각하는 결정타는 누가 먹였느냐? 바로 맥스웰이 먹였습니다. 맥스웰이 펜대를 잘 굴려가지고 그 파동 방정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기파 이런 이론을 끄집어냈었죠. 맞죠? 그리고 설명이 다 됐고요. 그럼 전자기파라는 건 파동이잖아요. 맞죠? 아,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지. 라고 이제 힘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반기를 드는 이제 어떤 이론을 나왔고, 그 이론으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럼 이제 빛이 왜 입자성을 띈다고 주장을 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가 되게 중요한 화두였고요.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르츠 압니까? 여러분들 그 진동수단이 헤르츠 있죠. 그 사람이에요. 헤르츠가 이제 실험을 합니다. 왜냐면 헤르츠 같은 경우에는 빛을 파동이라 생각을 했을까요? 입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당연히 파동이겠죠. 진동수 되게 이제 유명한 거니까. 그 헤르츠는 그 빛은 파동이라 믿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을 하느냐? 만약에 파동 같은 경우에 밑에 있지만, 파동은 그 일률이 뭔지 알죠? 단위 시간당 하는 일. 즉 파동을 계속 째게 되면 그 파동이 하는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이 요렇게 나온다는 건 이제 공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쉽게 말해서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각진동수라 부르는데 그게 뭔지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뭐 진동수랑 관련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A가 뭐냐면 진폭입니다. 진폭. 그래서 뭐냐면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수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럼 만약에 그 어떤 금속이 있어요. 금속. 자, 어떤 금속에는 안에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과 그 전기적 인력으로 붙어 있지만 뭐 충분한 에너지를 좀 떨어져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헤르츠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여기다가 어떤 빛을 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동수가 낮은 빛을 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동의 일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진동수가 낮은 빛이란 거는 일률이 낮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제 요거 빛을 조금 쏴주는 거 정도로는 전자가 안 튀어나올 겁니다. 전자가 안 튀어나올 거지만 파동이라면 이게 에너지가 연속적이잖아요. 맞죠? 연속적으로 가니까 낮은 진동수의 빛이라도 또 오랜 시간 쬐어주면 오랜 시간 쬐어주고 좀 더 밀도 있게 쬐어주면 이 전자가 튀어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실험을 해요. 근데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실패했습니다. 실패. 뭐냐면 그 금속마다 특정 진동수 밑으로는 전자가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츠는 이 실험을 버렸습니다. 자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몰라, 내가 뭔가 실수했겠지 하면서 이 실험을 버려요. 근데 이 실험을 하지도 않고 지켜본 다음에 결과를 유심히 지켜본 다음에 저 실험의 결과는 이거야 라고 이 실험 결과를 해석을 합니다. 누가요? 아인슈타인이. 그럼 아인슈타인은 어떤 해석을 했느냐? 빛은 입자의 성질을 띈다라고 주장을 해버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걸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아인슈타인은 이 광전 효과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 어떤 특정 금속 X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빛의 최소한 F0라는 그 진동수만큼의 빛은 쬐어줘야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F0에서 그 진동수가 그 F0에서 그 빛이 이제 뭐 초록색을 띈다 칠게요. 초록색.
자, 그럼 내가 이 금속에다가 빨간색 빛을 쏴요. 빨간색은 초록색보다 진동수가 작죠. 그러면 절대로 이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튀어나오는,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는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여기다가 어떤 F1이라는 보라색 빛을 쏘잖아요. 보라색. 자, 초록색보다 진동수가 보라색은 더 크죠. 그럼 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튀어나옵니다. 전자가 튀어나와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파란색을 써요. 파란색. 자, 파란색을 쏘면 어떻게 돼요? 자, 초록색과 파란색을 비교하면 진동수는 파란색이 더 크죠. 마찬가지 이때도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때도 전자가 튀어나와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보라색이랑 파란색이랑 누가 더 진동수가 크죠? 보라색이 진동수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치를 만들어요. 나중에 보여줄 건데 이런 식의 장치를 만들거든요. 여기 전류계를 달아놓고 이렇게 이런 식의 장치를 해놓거든요. 여기다 이제 빛을 쬐주는 거거든요. 자, 보라색 빛을 쏴줄 때랑 파란색 빛을 쬐어줬을 때 이때 여기 걸리는 전압의 차이가 다릅니다. 보라색을 비쳤을 때 전압이 더 커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아무리 세게 비춰도 전압이 보라색보다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압이 보라색보다 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세게 비춰도. 되겠습니까? 전류의 양은 늘어나는데 전압이 아무리 해도 안 늘어나요. 되겠습니까? 네, 이런 현상을 발견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빛이 입자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파동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자는 불연속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자가 튀어나오는 어떤 에너지를 주고 싶어요. 전자가 튀어나오는 어떤 에너지를 주고 싶으면 한 방에 그만한 에너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유리창 있잖아요. 유리창을 깨고 싶어요. 유리창을 깨고 싶어요. 어떤 물건을 던져서. 자, 여러분 앞에 휴지 조각이 수억 개가 있어요. 수억 개. 그 다음에 돌멩이가 한 개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유리창을 깨려면 휴지 조각 수억 개를 하나하나 막 던져요. 하나씩 막 던져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되게 빠르게 맞춰. 자, 휴지 조각 수억 개 던져가지고 여러분들 유리창 깰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돌멩이는 어때요? 돌멩이는 한 방에 유리창을 깨부술 수 있죠. 이겁니다. 뭐냐면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세요. 자, 금속에 빛이 쬐게 되면 빛이란 건 결국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를 받으면 광전자가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였다는 거예요. 입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전자들이 있죠. 이 전자들은 지금 금속판에 속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양성자 있잖아요. 그 원자핵과 전자가 지금 전기적으로 인력으로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빛이라는 입자가 와서 부딪혀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 인력을 이겨내고 광전자가 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이 입자라면 빛이 입자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인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방에 이걸 떨어뜨릴 만한 에너지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 전압이 발생하는 거죠. 전류가 흐른다 이꼴 전압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되겠습니까? 자,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자, 여기서 보라색이랑 파란색을 비교했을 때 왜 보라색에서 전압이 더 크냐?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빛이 입자성을 가질 때 에너지는 HF란 걸 알잖아요. 맞죠? 진동수의 에너지가 비례하죠. 맞죠? 진동수의 에너지가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 이 전자가 속박된 에너지가 10줄이라 합시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에너지 15줄짜리 광자를 던질 거예요. 광자. 그 미친 자가 아니라 빛광자의 그 놈자자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속박된 에너지가 10줄이고요. 그 다음에 빛이 주는 에너지가 15줄이죠. 그럼 얘가 튀어나올 때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요? 네,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5줄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똑같은 전자에다가 이번에 내가 에너지 20줄짜리 광자를 던져요. 자, 그러면 이게 튀어나와요. 속박된 에너지가 10줄이라 했죠. 이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요? 10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광자와 얘가 속박된 에너지의 차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되겠죠? 튀어나올 때 속력이 다릅니다. 튀어나올 때 운동 에너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가 전압이라는 결과로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전에 파동 배울 그 다이오드 배울 때 그
반도체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빛의 색이라는 거는 뭐예요? 광자의 수를 말합니다. 빛의 에너지는 E는 HF, 진동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대고 파란색 빛을 너무 세게 해줘요. 파란색 빛을 아주 세게 해줍니다. 그럼 파란색 빛을 아주 세게 하면 아까 비유에서는 15줄짜리 광자를 되게 많이 던지는 거예요. 그럼 광자 하나가 부딪히면 전자 하나 튀어나오겠죠. 광자 하나 부딪히면 전자 하나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던지는 광자 수가 많아지니까 그 광자의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늘어납니다. 되겠죠? 하지만 전압은 늘어나지 않아요. 전류는 늘어나지만 전압이 늘어나잖아요. 쌤, V는 IR이니까 전류가 늘어나면 전압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옴의 법칙이란 건 여러분, 이 옴의 법칙이라는 거는 저항에 쓰는 거예요. 저항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원에 화학전지 같은 그런 이제 폐회로에서 쓰는 겁니다. 광전 효과에서 회로 전체에 대해서 옴의 법칙 못 씁니다. 여러분 태양전지에서 옴의 법칙 쓰면 안 돼요. 자, 어찌됐건 광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튀어나온 전자가 많아지고요. 전류라는 게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이거든요. 여러분 미분 배웠으니까 이 표현이 뭔지 알죠?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류예요. 그러니까 전하 입자 개수예요. 그러면 전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튀어나온 전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전류가 많아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는 이제 전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면 전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연결이 돼요. 자, 내용을 정리하면 빛이 파동이었으면 각진동수가 뭐예요, 쌤? 아까 진동수로 생각을 하세요. 진동수가 작더라도 진폭이 충분히 크면 여기서 말하는 진폭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빛에서는 밝기거든요. 진동수가 작더라도 아주 밝은 빛을 비춰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빛이 파동이라면. 근데 이 실험을 헤르츠가 암만 하더라도 진동수가 이제 낮은 빛을 아무리 쬐어도 광전효과가 아니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빛이 입자여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광양자설이고 이게 바로 광전효과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빛의 입자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중등 쌤튜브 생명과학을 담당한 인천과학고등학교 교사 김경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요. 한 번의 마약은 불행의 시작, 뇌를 망가뜨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요. 뉴스를 보면은 마약에 대한 사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약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이 4년 사이에 약 3배나 증가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많이 마약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이번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마약은 왜 위험한 걸까요? 그 원리를 이해하기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신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 자극은요 감각기관을 통해 받게 되고 그것은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럼 뇌에서는 정보를 통합한 다음에 이 반응 명령을요 운동신경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리라던가 반응기관으로 전달점으로써 몸을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두 다 신경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피부나 감각기관에는요 이렇게 감각신경이 분포해 있어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은 감각신경이 활성화돼가지고요 감각신경의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신경이 정보를 이렇게 쭉 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뇌에서는요 이 감각신경을 통해 온 정보를 통합을 한 다음에요 이 명령을 다시 운동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반응기관으로 전달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다시 반응을 하기 전까지 이런 것까지는 이렇게 여러 개의 신경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개의 신경이 관여하고 있다 보니까 신경과 신경 사이에 자극의 전달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신경과 신경 사이, 즉 뉴런과 뉴런 사이의 자극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뉴런 내에서 자극이 일반적으로 이 자극은 정기적 신호거든요. 이런 정기적 자극 신호가 오게 됩니다. 오게 되게 되면은 이 신경의 끝부분, 축삭 말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단에는요 우리가 흔히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작은 소낭들, 작은 주머니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경 내에서 자극이 정기적 신호가 오게 되면은 이 저장되어 있던 화학 물질, 신경전 물질이 이렇게 다음 뉴런으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전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되게 되면은 이 다음 뉴런, 이것을 시냅스 이후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 뉴런에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하게 되면은 활성화를 부르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다시 여기서 정기적 신호가 발생돼가지고 이렇게 자극이 전달되는 이런 경로로 자극이 전달되는데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이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이동하는 이런 정기적 변화를 우리가 활동전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활동전이가 이렇게 촉삭돌기 말단에 도달하게 되면요. 여기서 화학물질, 즉 신경전달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시냅스 소프가 세포막과 융합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신경전달 물질이 이 사이를 시냅스 트리라고 부르는데 여기로 분비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이후 뉴런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탈북으로 시킴으로써 다음 뉴런이 또 활성화돼서 전기신호가 이동할 수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신경과 신경세포의 사이의 자극의 이동은요 결국 신경 전달 물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야지 그 다음 뉴런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신경 전달 분비는요 곧 신경세포, 다음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분비가 돼야지 다음 뉴런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배운 내용을 아까 다시 보게 되면요. 그럼 이렇게 감각신경이 활동전이가 정기적 신호가 쭉 와가지고 이렇게 뇌에서 끝에서 신경전달을 분비하겠죠. 그러면 이 뇌 내에도 이렇게 여러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겠죠. 지금 이 그림은요 너무나도 단순화된 구조죠. 마치 감각신경이 오게 되고 이렇게 신경 기수가 되게 적게 보이지만은 사실 뇌에는요 수많은 신경들이 네트워크, 신경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경망을 형성하는 신경들끼리 서로 막 신경전 물질 분비되면서 서로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서 감각신경이 이 정보가 뇌로 오게 돼서 신경전 물질 분비하게 되면 또 뇌에 있는 신경들이 서로 신경전달 물질을 막 분비하게 되면서 이 서로 활성화되는 겁니다. 즉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서로 세포끼리 오고 가면서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감정을 느끼는 원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물질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우리에게 감정을 느끼도록 도와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마약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마약은 왜 이런가? 자, 우리가 평상시 한번 감정을 한번 느낄 때,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보통 우리가 즐거운 일을 느끼고 행복한 일을 했어. 그럼 행복함을 느끼겠죠? 그러게 되면은 이렇게 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신경전 물질로 이렇게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도파민이 일시적으로 분비되거든요. 도파민이 분비돼서 다음 뉴런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서로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요, 정상적인 경우는요, 이런 도파민들이 일시적으로만 분비되게 됩니다. 즉, 분비되었다가 빠르게 도파민이 제거되기도 하고요. 다시 흡수해서 제거되기도 하고요. 또 많이 엄청 분비되지도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분비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행복한 경험, 행복한 행동, 행복한 활동 이걸 하게 되게 되면은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 것이죠. 근데 마약은요, 마약의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코카인이라는 마약은요, 자, 도파민 운반체가 도파민을 제거를 못하게 해서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비된 도파민들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다 보니까 계속 도파민들이 이것을 다음 뉴런을 활성화시키고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계속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행복한 활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른 마약은요, 이 필로폰이라는 마약은요, 이 도파민을요, 인위적으로 시냅스로 마구 방출하게 됩니다. 원래 정상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행복한 경험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좋은 감정을 느낄 텐데, 이런 마약은 주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행복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도파민의 분비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행복함이라던가 뭔가 이런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호기심과 이런 궁금증 때문에 이렇게 마약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거죠. 그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도파민 같은 신경장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억지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왜 위험한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겠죠. 일단 마약은 이렇게 과도한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는데요. 이 과도한 도파민의 분비가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이런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이 과정을, 이 문제점을 이해하려면요, 이 세포가 어떤 외부 신경장들이라든가 호르몬에 의해서 반응하는 어떤 그런 기작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경장들이라든가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이거 결합하는 수용체를 세포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결합해서 활성화가 돼서 될 텐데, 근데 이런 신경장 물질이나 호르몬 같은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세포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이 신경장 물질 또는 호르몬과 결합하는 이 수용체 수를 줄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도파민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이 도파민과 결합하는 수용체, 이 수용체가 있어야지 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죠. 근데 이 수용체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과도한, 우리가 인위적으로 도파민 분비량을 늘려서 과도하게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들면요, 도파민 수용체 수가 감소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됩니까? 수용체 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 세포가 활성화되기가 잘 어렵겠죠. 즉,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서 같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이 수용체 수가 적다 보니까 활성이 잘 안 되니까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약을 통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런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켰어. 그럼 이 신경세포 같은 것들이 수용체 수가 줄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더 큰, 더 센 자극이 있어야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면요, 이런 일상 같은 일을 가지고는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즉,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마약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약도 옛날에 쓸 때보다 더 많은 마약을 투여해야 됩니다. 왜? 수용체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약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죠. 마약 중독만 일으키게요? 이 과정에서는요, 뇌의 손상까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약은 아주 일시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 우리의 정상적인 어떤 이런 감정을 느낀 체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 이제는 마약에 중독돼 버리면요, 마약 없이는요, 행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으로는 그 줄어드는 수용체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또 뇌의 손상까지 발생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마약 궁금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 번의 궁금증이, 한 번의 마약이 우리 뇌를 망가뜨리게 되고요, 다시는 그런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마약입니다. 한 번의 마약은 여러분들 불행의 시작입니다. 마약은요, 이제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과학적 원리가 그래요. 뇌를 망가뜨리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번의 마약은 불행의 시작, 뇌를 망가뜨리는 마약 이야기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 듣고 마약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센티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주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요, 이제는 효소 발굴 시대, 찾아라 새로운 효소에 대해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효소라는 이 분야가 생명과학 또는 화학 분야에서 얼마나 유망하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얼마나 되게 좋은 분야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번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 아마 고기를 재울 때 파인애플을 사용하는 경우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고깃집에 갔을 때 보통 이 후식으로 파인애플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고기와 파인애플이 궁합이 굉장히 많이 잘 맞는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고기를 재울 때 왜 파인애플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파인애플 속에요. 이 고기에 있는 어떤 그런 섬유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파인애플을 고기를 재울 때 쓰게 되면요, 파인애플 속에 있는 효소가 이 고기에 있는 조직들을 분해함으로써 고기가 연해지게 하는 연육작용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효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효소는 이 고등학교 생명과학 2 세포의 특성단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일단은 효소는요, 주성분이 단백질이면서 단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생체 촉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효소는요, 보통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단속도를 빠르게 하거든요. 그럼 활성화 에너지란 무슨 말이냐? 자, 일반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이 반응물이 있을 겁니다. 이 반응물이 어떤 화학적 반응을 거쳐가지고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에너지, 이 크기,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줘야지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효소는요,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됨으로써 훨씬 더 반응이 이렇게 빠르게, 왜냐면 넘어야 될 에너지 장벽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반응을 더 빠르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샘플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 반응을 빠르게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새롭게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반응을 빠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설탕물이 있습니다. 이 설탕물을 여러분들 멸균시켜서, 즉 이제 멸균시켜서 어떤 균들을 없앤 다음에 사본에 두지 않습니까? 멸균된 설탕물은요, 설탕이 분해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멸균된 설탕물에 설탕을 분해할 수 있는 스쿠레이스라는 효소를 딱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설탕들이 10초 안에 다 분해가 돼버리게 됩니다. 스님이 이 말을 왜 하냐? 자, 반응을 빠르게 한다. 반응이 막 10년, 만년, 엄청 오래 걸려야 일어나는 반응은 실제 우리가 이게 일어나는 반응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래 있어야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빠르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일어나지 않은 반응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생체 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했거든요. 반응을 빠르게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식물은요, 광합성을 할 수가 있죠. 빛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광합성이 가능한가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못하냐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는 광합성 효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광합성 효소가 있냐 없냐가 광합성을 할 수 있냐 없냐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반응이 우리 몸에서 또는 너무 시험관 상에서든 밖에서든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면요, 태평양 플라스틱 쓰레기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쓰레기들이 이런 해류 같은 데 내려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섬 같은 것들을 이루고 있네요. 그만큼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현재 이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또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바다에 엄청나게 큰 섬으로 쓰레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왜 문제냐? 여러분들,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 플라스틱의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플라스틱의 종류마다 달라지겠지만 플라스틱이 보통 일반적인 플라스틱은요 약 250년에서 어떤 것들은 5,000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플라스틱이 분해되게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면은 우리가 쓰는 양이 있으니까 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이런 플라스틱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을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세균에서 여러분들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우리 그것을 팩테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팩테이스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균은요 팩테이스라고 하는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효소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 생명공학 기술을 해가지고요 이 팩테이스를 추출한 다음에 대량생산하기도 하고요 또 팩테이스의 활성을 더 증가시키려고 이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이런 팩테이스의 활성을 더 증가시키고요 이것들을 대량생산하게 되고 값싸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영해할 산들은 많지만 즉 이렇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효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효소의 발굴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러한 새로운 효소 발굴은요 플라스틱 사례처럼요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쓰레기가 있으면 이 쓰레기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인류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효소를 찾으면요 그 물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실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까지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약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마약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 그럼 만약에 마약이 분해되면 어떤 화학적인 생기겠죠?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을 이제 검출함으로써 이 효소를 이용해서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새로운 요소를 발굴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올해 2023년도 최근 연구에서는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공기를 전기로 바꾸는 효소도 발견됐습니다. 자, 리스 그린터 호주 모네시대 연구원 연구팀은요, 자,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세균에서 발견한 효소가요, 대기 중의 수소를요,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요, 국제학술지 유명한 수준의 네이처는요, 이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효소들을 개발하려면요 공기 중의 수소를 가지고요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새로운 요소를 찾게 되면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 이 효소 어디서 발견됐죠? 극한 환경에서 발견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세균들은 많이 연구가 됐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산지, 고열, 화산이라던가 어떤 가스, 심해, 분출구 이렇게 좀 극한 환경에서 사는 세균 같은 것들은요 우리는 살 수 없지만 그 세균들은 살고 있죠. 그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균들은 연구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세균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새로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세균들 같은 것들을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효소들을 좀 연구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없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요소를 새로운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떤 세균의 다양성도 사실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양성 속에서도 우리가 인류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좀 짧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효소 발굴 시대예요. 옛날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던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요소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찾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생명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요
많이 이렇게 효소를 다루는 분야로 진로를 갈 수도 있고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효소에 대해 좀 관심 갖게 되었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효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망한 분야거든요. 네, 이자의 효소 가구실에 찾아라 새로운 요소. 이것을 마지막으로 종근생 튜브 세명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